약통 속 내용물이 바뀌었다는 걸 알았을 때 난 이미 모든 게 늦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건 누군가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내가 멈추지 않으면 다음은 내 시어머니가 될 터였다. 열해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교통사고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삶의 의미를 잃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점점 흐릿해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둘 끊어졌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르던 카페는 기억에서 지워졌고 매주 가던 요가 수업도 잊혀졌다. 집과 회사를 오가는 산. 그것만이 내 일상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런 시선조차 이제는 무뎌졌다. 윤미 씨, 이렇게 계속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친구 수진의 말에 처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마흔을 앞둔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니 너무 오래 멈춰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인생은 서른에 멈춰버렸고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다. 수진이 권한 독서 모임에 나가기로 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을 말하는 건 너무 오랜만이었고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몇 번 참석하다 보니 조금씩 편안해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민을 만났다. 첫인상은 평범했다. 그저 책을 좋아하는 40살의 남자. 하지만 그가 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빛나는 눈빛이 내 마음을 두드렸다. 윤미 씨는 이 작가의 의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민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내 목소리를 다시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와의 대화는 언제나 깊었고 내 생각을 끌어내는 묘한 힘이 있었다. 몇 번의 모임이 지나고 유민이 따로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사실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윤미 씨랑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그 말을 시작으로 우리의 관계는 천천히 깊어졌다. 처음에는 독서 모임 전후로 만나다가 주말에도 만나기 시작했다.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갔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윤미 씨, 내가 당신 웃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 유민의 고백은 갑작스러웠지만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나 역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열해 만에 처음으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미는 기다려주었다. 내가 과거의 슬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의 인내와 따뜻함이 내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 우리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단단해졌다. 윤미야,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닐까? 친구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나는 확신했다. 유미는 내 두 번째 기회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았다. 1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다. 유민의 프러포즈는 거창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다. 윤미야, 나머지 인생을 함께 해줄래? 당신이 있어 내 삶이 완전해져.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아직도 행복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유미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의 손길이 따뜻했다. 그리고 그 온기가 내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친정 식구들은 모두 기뻐했다. 오랜 시간 혼자 지내온 나를 걱정했던 그들에게 유미는 기적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시댁 식구들을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 시댁 첫 방문날 손에 땀이 흘렀다. 처음 만나는 가족들 앞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다. 하필 초여름이라 더웠고 긴장은 더위를 배가시켰다. 걱정 마, 우리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셔. 동생도 착해. 유민의 말에 안심했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남편을 잃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내가 재혼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현관문을 열자 유민의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다.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단정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아이고, 윤미 며느리 왔구나.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쁘네. 시어머니의 첫마디에
긴장이 조금 풀렸다. 거실에는 유민의 동생 부부가 앉아 있었다. 유주는 유민과 닮았지만 더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그의 아내 미정은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형부가 자랑하던 형수님이시네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 말에 어색하게 웃었다. 미정의 시선이 내 얼굴을 스캔하듯 훑는 게 느껴졌다. 칭찬 속에 뭔가 불편한 감정이 숨어 있는 듯 했지만 첫 만남에서 너무 예민하게 굴고 싶진 않았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했다. 유민의 가족들은 내 과거에 대해 캐묻지 않았고 대신 앞으로의 계획에 관심을 보였다. 시어머니는 특히 내가 요리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셨다. 손이 참 야무지네. 우리 아들 복받았어. 그날 이후 몇 번 더 시댁을 방문했다. 매번 시어머니는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유준도 점점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미정만큼은 뭔가 달랐다. 표면적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밑에 흐르는 차가움이 느껴졌다. 형수님, 이번에 또 좋은 옷 입고 오셨네요. 재혼이라 신경 많이 쓰시나 봐요? 미정의 말에 숨이 막혔다. 분명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재혼이란 단어를 강조하는 그 말투가 가시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가 미정을 날카롭게 쳐다보셨다. 미정아, 그런 말은. 아이고, 농담이에요, 어머님. 저희는 벌써 가족인데 뭐려. 웃음으로 넘어갔지만 그날부터 미정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내가 없을 때 유민에게 하는 말들이 문제였다. 오빠, 형수님이랑 정말 결혼할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는데. 유민이 나중에 그 말을 전해줬을 때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는 단호했다. 신경 쓰지 마. 미정이는 원래 그래. 곧 익숙해질 거야. 결혼식 날 하객들의 축복 속에 우리는 부부가 됐다. 새 출발이었다. 유민과 나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처음 몇 달은 행복했다. 유민은 세심한 남편이었고 시어머니도 자주 전화해 안부를 물어주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정의 존재는 우리 사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미정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결혼한 지 2년째였던 그녀는 시어머니와 깊은 유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미정이 그 관계를 무기처럼 사용한다는 점이었다. 형수님은 바쁘시니까 제가 어머님 모시고 병원 다녀올게요. 아, 형수님은 재혼하셔서 어머님 건강 기록 잘 모르시죠? 그런 말들이 쌓일수록 내 자리가 어디인지 혼란스러웠다. 유미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점점 불편해졌다. 미정은 분명 나와 시어머니 사이에 선을 긋고 있었다. 우리 사이엔 끼지 말라는 무언의 경계선을. 그래도 참았다.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니까. 그리고 그때는 몰랐다. 이 불편함이 곧 커다란 위기로 발전할 줄은. 결혼 반년이 지나자 시댁 방문이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주말마다 얼굴을 마주하는 미정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처음엔 미묘한 비꼼이었지만 이제는 거의 적대적인 수준이었다. 형수님, 이 김치찌개 간이 좀 싱거운데? 어머님은 짜게 드셔야 맛있다고 하시는데. 아, 모르셨구나. 식탁에서 던진 미정의 말에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유미는 내 손을 꼭 잡았지만 말리지는 않았다.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셨지만 이내 화제를 돌리셨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산책이라도 다녀올까? 미정의 공격은 주로 내가 시어머니를 잘 모른다는 점을 겨냥했다. 10년 넘게 시어머니를 모셔온 그녀에게 나는 그저 늦게 온 이방인에 불과했다. 더 불편했던 건 미정이 시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이었다. 어떨 땐 지나치게 친밀하고 어떨 땐 거의 지배적이었다. 마치 시어머니가 그녀의 소유물인 것처럼. 어머님, 이거 드세요. 이것만 드시면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식사 때마다 미정은 시어머니의 밥그릇에 음식을 골라 담았다. 처음엔 효심으로 보였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점점 피로가 느껴졌다. 가끔 시어머니가 직접 반찬을 집으려 하면 미정은 재빨리 손을 뻗어 가로챘다. 어머님, 그건 안 돼요. 혈압 올라가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조금씩 흐려지는 것 같았다. 처음엔 단호했던 분이 점점 무기력해지는 모습이 보였다. 유민에게 이런 걱정을 털어놓았지만 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미정이가 원래 좀 그래. 오래 같이 살아서 어머니를 더 잘 아니까 그러는 거야. 유준도 비슷했다. 아내의 행동을 제지하기는커녕 방관했다. 형수님, 미정이가 워낙 어머님을 잘 모셔와서요. 저희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점점 더 이상하다고 느꼈다. 특히 시어머니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예전에는 날카로울 정도로 또렷했던 기억력이 흐려지고 자주 피곤해하셨다. 한 번은 내가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서자 시어머니가 반가워하셨다. 둘이서 부엌에 있을 때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윤미야, 요즘 몸이 자꾸 나른하네. 나이 들어서 그런가. 그때 미정이 갑자기 부엌에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말을 멈추셨다. 어머님, 무슨 얘기예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미정은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시어머니를 거실로 데려갔다. 그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특히 시어머니가 약을 드실 때 보인 망설임이 마음에 걸렸다. 시어머니의 표정에 의문이 스쳤다가 사라지는 걸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마치 이게 맞나? 하고 의심하는 듯한 표정. 어머님, 이제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나 봐요. 치매 초기 증상일지도 몰라요. 미정의 말이 가시처럼 박혔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저 미정의 또 다른 공격으로만 여겼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징조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어느 주말 시어머니 댁에서 묵게 됐다. 유미는 출장이고 유준 부부는 친정에 간다고 해서 나 혼자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 것이다. 처음으로 단둘이 시간을 보낼 기회였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어색해하셨지만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텔레비전을 보며 점점 편안해지셨다. 밤이 되자 시어머니가 약을 찾으셨다. 약통이 어디 있더라. 늘 미정이가 챙겨주는데. 침실 화장대 서랍에서 몇 개의 약통을 발견했다. 각각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구분된 약통이었다. 시어머니께 건네드리자 문득 약의 색깔이 눈에 들어왔다. 분홍색, 하얀색, 노란색, 그리고 낯선 파란 알약. 어머님, 이 파란 약은 무슨 약이에요? 시어머니도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다. 글쎄, 병원에서 준 약인가? 미정이가 다 챙겨줘서 나도 잘 모르겠네. 그 말에 작은 불안감이 스쳤다. 본인이 먹는 약인데 무슨 약인지 모른다니. 시어머니는 약을 입에 털어넣으셨다. 밤중에 화장실에 간 나는 우연히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됐다. 화장실 문 앞에서 비틀거리며 벽을 짚고 계셨다. 얼른 다가가 부축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어지러워서. 요즘 자주 그래. 시어머니를 침실로 모셔다 드린 후 약통이 신경 쓰여 다시 확인했다. 저녁 약통에 들어있던 파란 알약이 유독 눈에 밟혔다. 휴대전화로 살짝 사진을 찍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셨다.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다시 주무셨다. 미정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렸다. 형님,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님 원래 그러세요. 나이 드셔서 그런 거예요. 미정의 말투에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마치 준비된 대답 같았다. 시어머니가 깨어나자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님, 요즘 자주 어지러우세요? 응. 한 달 전부터인가. 자꾸 몸이 나른하고 기억도 가물가물해.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한 달 전이라면 미정이 시어머니 약을 전담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했다.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야, 미정이가 다 알아서 해줘. 걱정 말고.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날 오후 미정과 유준이 도착했다.
미정은 서둘러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님, 약 드셨어요? 제가 확인할게요. 그 모습을 지켜보다 문득 미정의 손길이 약통을 향하는 것을 보았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그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후 휴대전화에 찍어둔 약 사진이 자꾸 신경 쓰였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지만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 결국 집 근처 약국을 찾아갔다. 이런 약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약사는 사진을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수면제인데요. 처방전 없이는 못 구하는 강한 약입니다. 왜 물으시죠?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시어머니가 수면제를 매일 복용한다고? 그것도 다른 약과 함께? 혹시 이 약을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 약이나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드시는 약인가요?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정말 미정이 시어머니의 약을 조작하고 있는 걸까? 그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모든 정황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유민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아직은 좀 더 알아봐야 했다. 다음 날 병원을 찾았다. 시어머니의 주치의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죄송합니다만 환자 본인이나 법적 보호자가 아니면 진료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예상된 답변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제가 시어머니의 약을 확인했는데 처방되지 않은 약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시어머니의 처방 내역만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인데요. 어떤 약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진을 보여주자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강력한 수면제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처방한 약이 아닙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의심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만약 이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지 기능 저하, 혼란, 기억력 감퇴. 심하면 치매와 유사한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병원을 나오며 결심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이대로 유민에게 말해도 믿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미정은 가족들 사이에서 헌신적인 며느리로 굳어진 이미지가 있었으니까. 며칠 후 유민이 출장을 떠났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저녁 모실게요. 미정 씨도 쉬어야죠. 미정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내 수락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경계심이 느껴졌다. 그럼 저는 장을 보고 올게요. 어머님 약은 제가 챙겨놨으니까 저녁에 꼭 드시게 해주세요. 그녀가 나간 후 바로 행동에 옮겼다. 시어머니의 약통을 살펴보니 역시 그 파란 알약이 들어있었다. 조심스럽게 약을 빼내 작은 비닐봉지에 담았다. 약국에서 유사하게 생긴 비타민을 구해둔 것으로 대체했다.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께 약을 드렸다. 이번엔 수면제가 없는 약이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훨씬 또렷해 보이셨다. 윤미야, 오늘따라 머리가 막네. 요즘 자꾸 흐릿했는데. 그 말을 듣자 확신이 들었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였다. 약물 분석을 의뢰했다. 비용이 꽤 들었지만 시어머니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문제였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네, 고객님. 해당 약물에서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처방전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약물입니다. 증거를 확보했다. 이제 누가 그 약을 관리했는지 밝혀야 했다. 시어머니의 주치의를 다시 찾아갔다. 이번엔 약물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 시어머니께서 이 약을 장기간 복용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검사가 필요해요. 이건 의료방임이나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 했다. 하지만 미정이 항상 지키고 있었다. 어떻게든 단둘이 시간을 만들어야 했다. 미정 씨, 이번 주말에 내가 어머님 모시고 검진 좀 다녀올게. 당신도 좀 쉬어.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니에요, 형님. 제가 할게요. 어차피 저번 주에 검진 다녀오셨는데. 그래. 그럼 내가 동행할게. 오랜만에 시간도 같이 보내고. 미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뭔가 감을 잡은 듯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다음 단계 계획을 세워두었으니까. 시어머니 댁 근처 약국의 CCTV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약국 CCTV 화면이 전부였다. 미정이 카운터에서 무언가를 받아 가방에 넣는 모습, 약사와의 대화, 그리고 현금 거래. 약사에게 확인한 결과 미정은 남편의 처방전으로 수면제를 수개월간 구입해왔다고 했다. 환자분 이름은 김유준 씨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분이 드시는 약인가요? 약사의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이제 행동해야 할 때였다. 먼저 유민에게 전화했다. 모든 것을 설명했다. 처음에 그는 믿지 않았다. 윤미야, 너 무슨 소리야? 미정이가 어머니 약을 조작한다고? 말도 안 돼. 믿기 힘들겠지만 증거가 있어. 약물 분석 결과, CCTV 영상, 그리고 약사의 증언까지. 유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고통스러웠다. 그가 미정의 편을 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알았어. 내일 바로 돌아갈게.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유민이 도착하기 전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셔야 했다. 다행히 그날은 미정이 친정에 간다고 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병원 가기를 망설이셨다.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어머님,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제대로 된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결국 시어머니를 설득해 종합검진을 받게 했다. 의사에게 상황을 미리 설명해 둔 터라 특별히 혈액검사도 추가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시어머니의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약물이 장기간 투여됐다면 인지 기능 저하와 기억력 감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투여된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지셨다. 처음엔 믿지 않으셨다. 미정이가? 말도 안 돼. 그 애가 나를 어떻게. 하지만 모든 증거를 보여드리자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이 이어졌다. 사실 약 맛이 이상하다고 느꼈어. 근데 미정이가 워낙 잘 챙겨주니까 의심을 안 했지. 시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느낌이 어떨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유민이 도착했다. 모든 증거를 보여주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충격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남은 건 미정과의 대면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시어머니 댁에 모였다. 미정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다. 시어머니의 약을 챙기려는 순간 유민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미정아, 어머니 약 그만 챙겨. 미정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눈빛이 흔들렸다. 오빠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항상 어머님 약을. 유민이 테이블 위에 약물 분석 결과와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올려놓았다. 미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다. 미정아, 왜 그랬니? 내가 널 친딸처럼 생각했는데. 미정은 처음엔 발뺌했다. 이게 무슨 오해예요? 저는 그저 어머님을 위해서. 유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미정아, 그만해.
다 증거가 있잖아.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했다. 저는 그냥 어머님이 저만 믿게 하고 싶었어요. 방 안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미정의 털어놓는 진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어머님이 나가시면 난 아무것도 아니잖아. 윤미 언니가 오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 어머님이 언니한테 마음을 빼앗길까봐. 그녀의 눈물 어린 고백은 병적인 집착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미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다.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 건강을 해칠 정도로. 미정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윤미 언니랑 더 가까워지시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유민이 차갑게 말했다. 변명은 그만해. 이건 범죄야. 고의적으로 어머니에게 약물을 투여한 거잖아. 내가 앞으로 나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미정 씨, 아무리 오래 모셨대도 사람 해치면 끝이에요. 당신이 시어머님을 정말 사랑했다면 이런 짓은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주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충격이 가득했다. 미정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 어머니를. 미정의 울음소리가 커졌다. 그녀는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 유민이 휴대전화를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 미정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오빠 제발 신고하지 마요. 제발. 하지만 유민은 단호했다. 이건 우리 가족 문제가 아니야. 범죄야. 어머니가 더 심각한 상황이 됐을 수도 있어.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다. 미정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녀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거웠다. 한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미정의 체포 이후 시댁은 폭풍 같은 혼란에 휩싸였다. 유주는 아내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아 며칠 동안 집에 틀어박혔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무너질 것 같았지만 놀랍게도 약물이 끊기자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하셨다. 검사 결과 미정은 거의 1년간 시어머니의 약에 수면제를 타왔다고 한다.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해 점점 양을 늘렸다고 자백했다. 목적은 시어머니를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어 가족 내 자신의 위치를 굳히기 위해서였다. 제가 어머님을 해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 곁에 두고 싶었을 뿐이에요. 미정의 변명은 공허했다. 법원은 그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가족들은 더 이상의 소송을 원치 않았기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유주는 미정과 이혼 절차를 밟았다. 그는 한동안 자책했다. 내가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는데 너무 아내만 믿었어. 유미는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다.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 속았던 거야. 시어머니는 우리 집으로 오셔서 요양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지내다 보니 오히려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졌다. 약물 없이 지내자 시어머니의 기억력과 활력이 놀랍게 회복됐다. 윤미야, 내가 없었으면 난 어떻게 됐을지 몰라. 고마워.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처음 시댁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관계가 될 줄 몰랐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셨다. 사실 미정이를 미워할 수가 없어. 10년 넘게 나를 모셨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짓을 용서할 수는 없지. 시어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다. 미움보다는 측은함이 더 컸다. 미정은 자신의 불안감과 집착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사건 후 6개월이 지나 시어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셨다. 이제는 혼자 생활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지셨지만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더 좋아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시어머니의 존재가 큰 힘이 됐다. 유주는 천천히 삶을 재건하고 있었다. 그는 가끔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함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어느 날 유민이 내게 물었다.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난 그저 내 직감을 믿었을 뿐이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구나 그랬을 거야. 그날 밤 시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윤미야, 오래된 지분도 피 흘린 노력도 사람을 해치는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진심은 조용하지만 거짓은 반드시 들통나는 법이야.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나는 재혼녀로서 시댁에 들어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진심은 통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다. 슬픈 사건이었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을 쌓을 수 있었다. 진실은 늘 승리한다는 것을 나는 몸소 깨달았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